저희들이 국제학연구소가 사실상으로 올해 봄학기부터 재출범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이 글로벌 전략 세미나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 전략이고, 글로벌 전략이 국가 전략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늘 기로에 섰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상으로 이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해서 문정인 교수님과 윤덕민 교수님을 모셔서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 미중 경쟁과 한국의 선택을 가지고 정재호 교수님과 김성환 교수님의 그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한일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또 두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미리부터 한일 갈등 문제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기획을 일찍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윤미향 사건과 정대협에 대한 그 논란이 불거지고, 또 어제는 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현금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시송달이라 하는 조치가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또 8월 4일 이후에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이러한 그 국면에 왔기 때문에 한일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많은 논문과 또 지상에서도 많이 뵙고 있는 분들인데, 우선 우리 박영준 교수님은 국방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일본의 안보 정책, 또 한일 관계, 또 이 한 동북아에서의 국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시고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남기정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HK 교수로 계시고, 한일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위상, 일본을 기지국가, 한국을 전선국가 이렇게 해서 한 박사 논문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한일 관계, 특히 동북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입장이 아마 조금은 틀릴 겁니다. 아주 틀리지는 않을 텐데, 박영진 교수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아 배우입니다. 박지원 선생님께서 크게 세 꼭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좀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선생님께서 주신 주제 포함해서요. 첫 번째는 저도 국방대학교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전략이나 외교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긴 어떤 이유랄까, 원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특히 이제 갈등 사안들 가운데서 뭐 위안부랄지, 또 강제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랄지, 뭐 지소미아 문제에 관련된 어떤 저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뭐 글로벌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어떤 선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기본적인 이제 안보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그와 관련돼서는 뭐 재작년에 뭐 간단한 책을 하나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정희 정부를 거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왔던 안보 전략을 요약을 한다면 저는 크게 네 가지 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뭐 자주국방이 일단 포함될 것이고요. 뭐 두 번째는 이승만 정부 때 체결했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억지 태세를 강화하지만 또 한편 북한의 어떤 북한과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로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뭔가 평화적이고 또 협력적인 그런 질서를 구축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그 네 가지 축이 역대 정부였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전략서를 읽어보더라도 그 네 가지 축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축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한일 관계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 안보 전략을 상당히 뒷받침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한미 동맹의 강화는 그 후방에 있는 미일 동맹의 강화, 미일 동맹과의 어떤 전략적 협력이 없이는 한미 동맹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미일 동맹 차원에서는 후방 지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그래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려면 후방의 미일 동맹의 어떤 강화랄까 지원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한일 안보 협력이랄까 한일 간의 다각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을 우리가 한편으로 억제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대화랄까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견인해야 되는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론 미국이랄까 중국보다는 좀 낮춰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북일 간에 맺어졌던 2002년도 당시 고이즈미 또 김정일 위원장 간의 합의 또 그밖에 이제 현재도 아베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정상회담을 제기하고 있고 또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북일 국회 정상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어떤 그 일본과 북한 간에 있을 수 있는 관계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북아 공동체로 표현이 될런지 동아시아 평화 번역의 협력체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본의 어떤 관여가 없으면 이것 자체도 우리가 추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안보 전략이랄까 외교 전략에서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또 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회 정상화 이래 박정희 정부나 노태우 정부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각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안보 전략서에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일 간에는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박준 선생님도 좀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상당히 국력도 많이 격차가 좁혀졌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민주화랄까 사회적 성숙도 면에서 한국이 많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이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한일 그 속에 있었던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렇게 한일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인당 GDP랄지 또 국가 전체 GDP를 봤을 때 국교 정상화 시점에서는 1인당 GDP가 8대1, 7대1 정도였고요. 국가별 GDP는 30대1 정도로 한일 간의 격차가 났습니다만은 지금은 1인당 GDP는 거의 근접해서 대등한 수준이고 또 국가별 GDP도 우리가 3대1 정도 많이 격차가 좁혀진 건 사실이고요. 한국의 국력이 성장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랄지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되면 국력이 성장하면 그 국가의 대외 전략에 조금 더 적극적이 되거나 좀 더 공세적인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에 대해서 국력이 성장하면서 65년도 시점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어젠다를 제기하거나 예컨대 노무현 정부 시대에 했던 동북아 균형제랄지 또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같이 조금 더 전향적인 대외 전략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한일 간에 조금은 전략의 불일치랄까 또는 어떤 전략적 대립을 낳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제 국력 격차의 축소는 쌍방이 전략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요인도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협력의 여지도 넓혀지지 않는가 싶어서 이것 자체로는 한일 간 갈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의해서 그런 일본은 미일 동맹 하에서 대중 견제를 취하고 있고 대중 해칭 정책을 취하고 있고
한국은 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또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속에서 전략적 스탠스가 달라서 뭐 대립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렇게 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중 간의 관계는 굉장히 저도 굉장히 사실 뭐 우려할 정도로 지금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중국 학자 100명 정도가 나와서 미중 간의 관계 악화돼서 굉장히 우려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럼 뭐 수하오 외교학원 교수도 포함됐고 뭐 인민일보 딘강도 포함됐고 그런 식이죠. 또 미국 학자들도 작년도에 우리 박전 선생 지도교수인 제로드 커티스까지 포함해서 중국은 우리 적이 아니다 하는 어떤 공동 성명을 낸 바가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지식인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인도 태평양 전략서를 국방성에 이제 공표했는데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 나왔던 아시아 태평양 관련 전략서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중국을 뭐 수정주의적 세력 혹은 뭐 지역 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굉장히 명시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고요. 중국이 작년도 7월 달에 또 국방 전략서를 냈는데 2015년도 냈던 국방 전략서를 비교보면 미국에 대한 그 표현이 굉장히 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 채택을 좀 비판하고 또 미국이 여러 가지 뭐 우주 전력이나 사이버 전력이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표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그런 전략적 대립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단 저는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뭐 그렇게 뭐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보지 않아요. 일본도 물론 미일 동맹 하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서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해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베 수상은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또 나름대로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군과 군 간의 협력들도 자위대와 군 간의 협력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우리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미중 간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전략적 대립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지금 갈등을 자아내는 요인은 우리 정부의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수정주의와 아베 정부의 역사적 수정주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수정주의지만은요. 가령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 나서 물론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대북 문제랄지 관련돼서 일본과 협력적 자세를 보였지만 위안부 문제를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이 합의하였던 화해치유재단을 뭐 일방적으로 해산하였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 의한 강제징용 판결에서도 65년 이래 이제 한국과 일본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준수해 오던 뭐 근데 개인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는 그런 입장도 어떻게 보면 번복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면 예컨대 뭐 그 전에 이제 우길기를 달고 한국 해군과의 훈련에 참석하던 해상자위대 함정했던 한국 방문을 약간 불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본을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뭔가 그 외교 정책의 변화, 뭐 약간 국제적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 외교적 수정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아베 정부는 그 이전 자민당 정부하고 다르게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강하게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집권하자마자 뭐 위안부에 관련된 고노 합의를 뭐 재검토한다랄지 뭐 그 전쟁 때 어떤 뭐 그 뭐랄까 책임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고 그것이 상당히 이제 구미 각국의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 수정주의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가 대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악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갈등 현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지금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2015년도 12월 달 한일 간에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재검토하고 화해 치유제도를 해산하면서 갈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 12월 달에 위안부 합의가 나름대로 전향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안부 관련 단체들에서 주장하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가 포명되었고 또 우리 단체들에서 주장하던 일본 정부의 기금이 거출되었고 물론 이제 우리 단체들에서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포함된 건 사실이지만 예컨대 뭐 소녀상의 어떤 뭐
재검토 문제랄지 포함된 건 사실이지만 위안부 단체들이 그 주장했던 것도 사실 반영됐던 것이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정부가 2012년 12월 달에 등장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 위안부 합의는 그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사실 어떻게 보면 철회한 거거든요. 2015년 8월 달에 발표했던 종전 70주년 담화와 더불어서 2015년도 12월 달 위안부 합의에서는 전쟁 중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고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사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철회시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위안부 합의라고 생각됐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조급하게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면서 이 전향적인 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강제징용권 판결 문제는 이거는 예컨대 이제 전쟁 중에 행해진 인도주의적 범죄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국제형사소송법 체제하에서는 시효를 묻지 않고 다시 재판을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시대 때 강제징용공이 그런데 징용 당한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개인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나름대로 국제법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부합되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65년 이래 우리가 이제 개인 간 그런 배상 문제는 일단 암묵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한일 관계가 이어져 왔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법적인 성격의 한일 기본 합의와 합정과 그다음에 국내법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대법원 합의 간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찾아가야 될 어떤 책무가 우리 정부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우리 정부는 이 대법원 판결을 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행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대일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조금 좀 정부로서의 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물론 존중돼야 되지만 또 그 전에 이제 65년 이래로 우리 정부하고 일본 간에 또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국제법적인 성격을 갖는 한일 기본 합의도 이 두 개를 좀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어제 다른 신문에 썼던 칼럼에서도 그걸 저 나름대로는 문의사항도 나왔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랄까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강제징용옥이랄지 또 위안부가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또 배상이랄까 또 위자료랄까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통 크게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사죄랄까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억 그런 책무들을 일본이 계속해서 지도록 어떻게 보면 좀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이 두 가지의 어떤 국내법적인 측면과 국제법적인 측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예를 썼습니다. 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에 의한 세 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 조치는 저는 일본이 좀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전략물자 수출 규제 관련돼서는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전 세계에 한 10개 이상의 어떤 전략물자 수출 관리 레짐이라고 한 거가 있는데 BWC, MTCR도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쟁거위원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CTBT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한국은 일본 못지않게 그냥 전략물자 수출 관리 레짐에 다 들어가 있고 엄격하게 사실 지키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한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제소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소위 열 몇 개 이상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레짐에 대해서 일본의 처사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을 구하는 그런 강한 요구를 하면서 일본의 어떤 조치를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사실 이거는 한일 양자간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 안보 질서 속에서 한일간뿐만 아니라 또 미국도 포함되는 이제 안보 어떤 스트럭처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물론 일본이 부당한 수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수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또 대응 조치 취한 것은 조금 너무 좀 지나친 조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일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건 사실 악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70년대 초반 당시 뭐 문세광 사건이랄지 김대중 납치 사건 때 한일 관계 악화된 이래로 지금 아마 거기에 비견될 정도로 좀 악화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박재 선생 등은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시키기에는 지금 한국에 처한 어떤 국제 정치적인 조건들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돼서 어쨌든 타겟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수위가 있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어쩌면 미중 간을 협력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미중 관계 악화가 한국 외교랄까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한일 관계도 악화된다면 우리 외교의 어떤 부담은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두 번째, 북한과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사실은 북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컨대 뭐 우리가 합의했던 뭐 9.19 군사 합의랄까 또 판문점 공동성명을 에 대해서 상당히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더 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좀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남북 관계도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데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만약에 또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갈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악화는 좀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작년 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아베 수상도 그렇고 뭐 신년사나 시정방식 연설에서 뭐 서로의 어떤 뭐 중요성을 인식하는 어떤 표현들을 여기서 담았습니다만은 올해 하반기에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한국에서 예정돼 있고요. 그 밖에 어떤 뭐 일본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 만약에 G10이나 G11 회의가 열린다면 또 한일 정상이 또 같이 참가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위기 일정을 고려해서라도 한일 관계가 갈등 현안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랄까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좀 타개하는 어떤 그런 방책들을 제시해서 이렇게 협력적 기조를 밀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말했던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아우르는 교량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도 부합되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기정 교수 20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보수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에서의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게 국제정치 현실, 고정되어 있는 현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에 비해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축에 따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한 변화의 경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그 현실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변화하는 경향을 놓치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제가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짚어주신 것들은 다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박영준 선생님께서는 단 그럼에도 유지되고 있는 현실 뭐 이런 논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 미래 구상도 좀 과감하게 새로운 미래 구상을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문제제기 또는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연구자가 발언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이 담론 구조도 굉장히 힘든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시리즈의 세 번째에 와 계십니다. 근데 첫 번째가 한반도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고 두 번째가 미중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일 관계인데 일본 연구자, 한일 관계 연구자는 이 앞에 있던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미중 관계도 보고, 그런 다음에 한일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이들 두 가지 요인의 종속 변수일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한일 관계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다가 한일 관계 왜 이렇게 이 문제들이 많습니까? 쉴 수가 없어요. 뭐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이 조건들 속에서 한일 관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아마도 이러한 그 현실이 지금의 이 한일 관계를 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렇지만은 구조적인 대전환기라고 대자를 하나 더 붙여서 이 큰 변화를 갖다 포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 또는 국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변하고, 그것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한일 관계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그 다음에 이 국제 정치 또는 세계 질서가 변하면서 그것이 또 한일 관계에 미치고 있는 현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포착한 질문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예컨대 한일 관계, 양국의 어떤 힘의 관계, 역학 관계가 변화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수평화시키면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그 변동들을 유발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스죠. 세 가지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지금 그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의 추동력으로서 한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은 경제력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미시적으로 뭐 한 5, 6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30년, 50년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전벽해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도 있습니다. 뭐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OECD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이 17년도에 역전되었다.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치더라도 예컨대 뭐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가,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좀 놀랐는데 비율로서 4.55%로 세계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총액으로는 일본에 의해서 5위가 되고 있고, 또 국가 경제력의 세계 랭킹이 한국이 28위, 일본이 32위, 뭐 이런 수치들도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문화 콘텐츠, 벤처 창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스마트폰 등 생활에서 보는 이런 상품들에서는 이미 추월하고 있는 분야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일본과 대등하거나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거의 코미치라고 합니까? 거기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관계 변화를 또는 관계 조정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그 하부 구조가 이 정치적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막시즘에도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급진적인 사상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통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주의적인 통합 이론도 있을 수 있고,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상품과 자본의 탈국경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권의 이양으로까지 가서 EU 같은 것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력의 변화, 물리적 기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이걸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발신력의 이 재고 현상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문화 발신력이 다진 높아졌습니다. 뭐 소프트 파워 면인 거죠. 이 뭐 BTS, 스트와이스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기생충의 성공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 낚아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류 현상이 아니고,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본 쪽에서 봐도 그렇고 한국 쪽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인 기초 이외에 심리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입니다. 한국이 이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봉건적인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갈 수 없는 일정한 그러한 민주주의 확대의 방향으로 이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올라탔다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오히려 이 전후 민주주의의 쇠락 현상, 퇴락 현상 또는 반동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학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문화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 가게 되면은 좀 실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망하는 경우가 서점에서입니다. 이 범람하는 이 험한 서적들, 거의 쓰레기와 같은 이런 서적들이 그냥 한 코너를 차지해가지고 그냥 버젓이 놓여져 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도 그런 이 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은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제어가 됐었을 겁니다. 일본의 어떤 그 이 문화력, 지력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힘으로 작용을 해서 이 건전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본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졌다.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뭐 그 지수로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코노미에서 발행하는 그러한 그 데모크라시 인덱스입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한 2, 3년 동안은 한국이 일본보다 뭐 겨우 하나 위지만 위에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참여라든지 선거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보다 점수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건 자신감 이런 것도 상당한 정도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즉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이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곧바로 이 통제 상태로 가지고 가면서 종합적인 어떤 면에서는 종합적인 국력이죠. 국가의 공공성과 시민사회의 어떤 그 이 개방성, 투명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자부심 이런 것이 특히 4.15 총선 이전에 한 보름 정도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 시기에 거꾸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던 상황.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것이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통제로 들어가는데 일본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이 현상. 이것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극일 유포리아, 극일 유포리아와도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대등하게 또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이 뭐 우월함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덕적인 정당성 이런 것을 전면에 내걸고 일본과의 관계 조정이라고 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한 정도로 한국에 퍼져 있고 그것이 한일 관계를 한편으로는 어렵게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대전환기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한일 관계입니다. 국제 질서도 지금 대단히 급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짧은 G2를 거쳐서 지금 G0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또는 관찰들이 보이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거에 이 상당한 시나리오는 G0의 가능성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G2인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의 그 외부로부터는 그 규정력은 상당히 셌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구상 또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한편으로는 대두하는 중국이 구상하는 1대1로가 있어서 이것이 정합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는 활로가 보이지만은 이것이 대립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익의 조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맞이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금 이제 G0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더 이러한 상황은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G0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이익을 공조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국제 질서,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고 하는 거 1대1로도 2018년 이후로는 이게 이 조정 가능한 그러한 이 양대 지역 협력 구상으로 가고 있었던 그러한 조짐들이 보여왔었는데 G0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더 그런 가능성이 커져 있고 일본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작년도에 나왔던 이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전략 보고서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2월 달에 최근에 나왔던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인도 태평양 구상과 관련한 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사이에서 양국의 끼어 있는 국가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스스로 그러한 사이에서 일본의 운신을 폭에 넓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코로나가 보여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실패, 그 다음에 유럽의 실패,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의 위신 하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삼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삼아서 일본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려고 했던 일본의 전략은 크게 수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논의가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국제정치학자의 주류 중에 주류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호소야 유이치라고 하는 그런 게이오대 교수와 그 다음에 이 후나바시 요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대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소야 유이치는 리얼리스트 중에 리얼리스트고 후나바시는 약간 리버럴한 리얼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둘의 대담 속에서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G2의 가능성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미국의 질서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질서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미국과 중국의 동시 실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실패했고 중국도 실패했다.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게 아시아가 보이고 예컨대 호소야 같은 사람에게 아시아가 보이고 아시아와의 화해 가능성, 특히 이제 한반도와의 관계 설정 가능성 이런 것이 시야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른 그런 전략 구상이 나왔겠는데 아시아와의 이런 이 협력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 특히 한반도와의 관계의 이 악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EU였습니다. EU와 일본의 연계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질서도 아닌 중국의 질서도 아닌 또 다른 질서를 구상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실패이면서도 EU의 실패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EU의 실패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UN의 실패, WHO의 실패, IOC의 실패 등 국제기구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기댈 곳은 그렇게 이 선택지는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풍부하지 않다. 오히려 바로 옆을 보는 것이 일본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문을 두드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본과 한국, 일본은 미국과 일본의 제 말로는 투톱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미국과 함께 앞서 나가는 세계적인 그러한 질서 형성의 양대 국가로 앞서 나가는 그런 구상으로 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것이 어려운 현실로 가고 있죠. 일본의 경제력을 봐가지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점점 이 이른바 이 뭐랄까요 대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대국 외교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년도에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부메랑 속에서 확인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외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그 논의가 나왔던, 그리고 우리 박철희 선생님께서도 한 10여 년 전에 번역해서 내놨던 미들파워 외교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은 안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와 함께 한국은 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서 미들파워 외교로 진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듣기에 안 좋아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세팅선, 저물어가는 해, 한국은 라이징 스타로서 이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변화에 착목하면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중견국 외교,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십 강화로서 중견국 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것으로서 한반도와 주변 질서를 재구축하고 그것으로서 세계 질서를 재구축하는 전범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다만 아직 한국은 혼자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은, 힘은 없으니까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함께하는 그러한 거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코로나 전국 하에서 또 다른 한편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도 유럽을, 미국을, 일본도 유럽과 미국을 바라보면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인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성공한 모델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그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추적해 보게 되면은, 통제가 가능한 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세 개 국가가 있고, 그 세 개 국가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유럽과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한중일의 협력 가능성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고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중국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악화되는 그러한 현실 이전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자산들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되겠죠.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파생된 이 수출 규제 문제, 그 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이런 것들이겠죠. 위안부 문제는 저는 박영주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서 핵심은 10억엔을 반환하라, 그리고 재단을 해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억엔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일본이 제대로 사과한 것이냐, 과거에 대한 철저한 그 반성과 이 진실에 대한 어떤 그 인정 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엔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일본과 함께 하고, 그 10억엔의 의미를 규명한 다음에 10억엔을 활용한 그러한 새로운 위안부 관련 합의를,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한 길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님께서 그 입장문 속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어쩌면은 윤미향, 뭐 이제는 의원이겠죠, 윤미향 의원도 그것을 하고 싶어서 국회에 진출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둘 사이에 대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 여가부와 한국 외교부가 그런 판을 만들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외교를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림 속에서 추구한다면은 그러한 시도를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동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이 굉장히 어려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인데, 역사적인 정의와 정치적인 현실과 사법 절차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세 가지를 단계로 밟아서 세 가지를 따로따로, 그리고 한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면서 한다고 한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일본의 이 과거 행위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지배,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간 나오토 다마, 일본의 일방적인 담화로 나왔던 간 나오토 담화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역사 인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역사 인식으로 공유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배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한 순간 일본에게 발생하는 배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인 것이겠죠. 이것은 정치적인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이러한 과거의 인식의 확인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배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 취해왔던 많은 금전적인 조치들로서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전제가 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의 확인이고, 그런 다음에 배상의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금전적인 문제죠. 금전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책임을 완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 성장해 왔던 그러한 기업들이 앞서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현실 가능성을 취사해 나가면서, 선택해 나가면서 미래 구상을 공유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두 라운드 정도 먼저 하고 싶은데, 남규정 교수께서 코로나 사태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G2라는 체제보다는 G0, 미국과 중국의 동시 실패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가지고 투탑 전략하는 게 별로 현실적인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들 파워로서의 위치 규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국가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도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데, 한국과 일본의 미들 파워로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이 한번 조금 더 일레버레이트 좀 더 자세하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현실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영준 선생님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영준 선생님은 한국하고 일본이 안보 협력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규정 선생님은 안보 협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터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입장이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공통 질문으로 하나 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여쭈고 싶은 거는, 두 분 다 한반도 이 평화 질서의 구축과 유지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일본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 자체를 갖다가 오히려 선호한다든지, 그래서 현상 유지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스포일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거티브하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 한반도 평화 질서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위상이나 역할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영진 선생님께서 조금 더 그쪽을 더 미들파워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남기정 선생님이 조금 더 일레버레이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본의 그 한반도 평화에 건 두 분 전부 다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박영진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미들파워로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협력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남성의 발표에서 제기된 건데, 저의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서는 그 소에야 요시데 교수가 미들파워를 썼을 때 일본 내에서는 그 주장에 공명한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뭐 수상관절할지 외무성 사람들도 일본이 왜 미들파워냐, 2000년대 이후에 일본 관료들이랄까 정치가들은 스스로를 대국의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들파워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그 책이 일본 내에서는 많이 읽히지 않았고요. 아마 그래서 소야 요시데 교수도 나중에 개정판 쓰면서 그 부분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 소야 교수와의 토론에서도 뭐 사실 그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과연 미들파워인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그 한국과 일본은 국제 질서상의 어떤 여러 가지 파워 기준이랄지 또 외교적인 이상으로 봤을 때 미들파워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고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강대국을 규정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나는 그 유엔 회원국 가운데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강대국이죠. 또 하나는 NPT 체제 내에서 핵 보유가 인정된 5개 나라 강대국이죠.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들하고 구별되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5개가 공통되는데, 그 나라들은 강대국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가령 그 이외에 G20에 속한 나라들이랄지는 되게 미들파워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대부분 정치가들이나 관료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국제 질서상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뭐 세계 3위 수준이지만 다른 외교적이랄까 뭐 군사적인 면에서는 뭐 우리하고 비슷한 미들파워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국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로서 할 수 있는 협력의 범위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국제 핵 질서가 예컨대 좀 확장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랄지, 아니면 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좀 더 협력 원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랄지,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나 NPT 체제 외곽에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같이 견제의 목소리를 낸달지,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들이죠. 뭐 그런 노력들을 충분하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보면 미들파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이건 아마 소혜야 교수가 자기 본인의 책 후반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굳이 한일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랄까, 뭐 호주랄까, 뭐 싱가포르 등과 더불어서 예컨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서로 부상하면서 전략적 대립을 하는 속에서 뭐 경쟁이랄까, 뭐 충돌을 완화하는 그런 완충적인 어떤 외교를 한달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들파워 외교의 가능성은 꽤 있지 않겠는가. 그것들을 이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들이 좀 인식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기하신 거가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입니다만은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도 군사적 실내 구축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 근데 북한하고 9.19 군사합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먼저 북한의 어떤 뭐랄까 그 침략의 침략적 공세의 가능성을 일단 억제하자는 거고요. 나가서는 이제 평화적인 그런 상태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사실 한국과 일본도 사실 그런 수준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겠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뭐 동료 선배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일본이 한국이 주도한 여러 가지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있어서 좀 방해를 하지 않은가. 육자회담 참여에서도 건대 뭐 북한에 대한 그 제국 경수로 건설이랄까 중요 제국 이런 데서는 계속 발뺌하지 않는가. 우리 회방문 놓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꽤 있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고 정상 국가를 나와서 아직까지 국교를 체결하지 않았던 미국이랄지 또 일본 등의 어떤 서방 국가들과 국교를 체결하면서 국제사회 정상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하고 국교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정상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는 거죠. 그 2002년도 북일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 되면 뭐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지원도 사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북한의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또 뭐 나름대로 어떤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 일본이 이미 이제 공표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어떤 잠재성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의 어떤 대북 정책 혹은 대일 정책의 어떤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일본의 어떤 잠재성을 참 극대화시켜서 평화체제 구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 태평양과 1대1로 사이에 끼인 한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본도 비슷한 의식을 가지면서 중견국 정체성을 뭐 되찾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순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그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 1대1로가 다분히 군사 안보적인 그러한 배경을 깔고 진행됐던 것들이 뭐 수년간 있어 왔습니다만은 또다시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에 미친 의미를 갖다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추는 그러한 군사 운용 전개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모색되고 있었고, 그것이 실천 단계로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1대1로에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의 군사 전략적인 그러한 체제 마련을 위해서 이 동아시아로 오고 있던 시오도 루즈벨트 함이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구함에 묶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서해안에 있던 그 니미츠, 칼 빈슨, 그다음에 이 로널드 레이건 함,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서 각각 소규모이지만 감염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군사 안보 전략으로 이게 백업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19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많은 이 관련 그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망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 EX, EN이라고 해야 됩니까? 20, 21, 22, 2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서 어쩌면은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군사 운용 체제로 이 지탱이 되는 그러한 지역 협력 구상으로는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또 대응 전략 같은 것들이 나오겠지만은 이 군사 동맹의 상대국에서 봤을 때, 즉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걸 상정을 했을 때 일본이 봤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군사 동맹 파트너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런 패권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이 완전히 동아시아를 이 세력권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군사적인 능력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중국도 우한에서 발생했던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고 통제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인민해방국이 대거 동원되어서
거의 한 달 동안 한 4천 명 규모로 주둔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1대1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한 다음에는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로 또 인민해방군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동원된 그러한 감염과의 전쟁이었고, 인해 전술을 통한 통제 성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간간히 흘러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에서도 이 신형 미사일 탑재함입니까? 거기에서도 이 함장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공군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공군 해군도 AD8입니까? 그 전략도 이렇게 유효한 전략으로 나오기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1대1로와 인도태평양이 맞붙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홍콩, 지금 홍콩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올라오면서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가는 이러한 대립전선에서 맞짱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은 양쪽이 다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한국도 일본도 이 새로운 그 환경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봤을 때 일본도 한국도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파트너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과거와 같은 경성안보, 미사일과 관련한 그런 미사일 핵과 관련한 그러한 안보에서 연성안보 또는 인간안보로 지금 그 안보의 이슈 영역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건, 방제, 방역과 관련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거기에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이 생존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이 지금 안보의 주된 이슈로 지금 재부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적합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체제나 규모는 중견국 외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 규범이나 또는 레짐이나 이런 거를 배경으로 삼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서 힘을 발휘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호주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하나의 그런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이 영국이나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였던 것인데, 이 영국이나 프랑스의 관계 강화, 그리고 전통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켜가는 그러한 두 개 유럽과 아시아의 리더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자산으로 삼아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외교를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중견국 외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과 한국이 그러면 어떤 이 협력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뭐 요즘엔 뭐 이 한일 관계도 결국에는 투키디스 함정과 함정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투키디데스가 이 펠로폰네소 전쟁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은 그 전쟁의 원인으로서 이 두려움과 명예심과 이익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한 그 전략과 한국의 전략을 공조시켜 나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일본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본의 명예를 지켜주고 일본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부상이 야기할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겠죠. 일본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1919년입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항해서 앵글로색슨의 질서를 만든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주도자 역할을 일본이 했고, 그것이 1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1919년에 우리는 이 기회를 봤다가 쓰디쓴 맛을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국가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 갭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는 그러한 물리력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리얼리티라기보다는 픽션에 가까운 것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두려움을 흡수해 주는 것, 그 안에서 일본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본과 함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의 전범으로서 모델로서 한국과 일본이 있을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액터로서 한국과 일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북한의 비핵화를 일본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 여기서도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일본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그러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이끌어오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기정 교수님이 한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 교수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남기정 교수께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경제력, 문화력, 민주주의의 회복력 이런 게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신감이 회복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데 조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근데 자신감을 가졌는데 왜 일본어를 포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사죄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그러니까 막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라 그러면은 보수 세력들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 협력 이런 거 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얘기를 하고 진보 세력에서는 자신감의 회복을 이제는 과거사를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냐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 그걸 먼저 여쭤볼게요. 다른 거 다음은 그 말씀하시고 나서 여쭤볼게요. 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국가적 위상, 국력이 증진되었는데 왜 진보 세력은 이제 과거사를 자꾸 제기하는가 하는 건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과 비교했을 때 혹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도 한국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와 비교해 보면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군사적인 수준이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많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세계 10위권 정도 종합 국력면에서 성장했으니까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단기간에 국력이 성장한 나라들 사이에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국력이 성장했는데 이 국력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어떤 대외 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을 잡거나 혹은 그 국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가령 그 독일이 1880년대 90년대 국력이 굉장히 성장해서 영국과 접근했지만은 그 전략들을 비스마르크 시대와 다르게 빌림 때 잘못 썼다랄지 지금 중국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랄지 국력 수준은 높아갔는데 이 국력을 사용해서 대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에서 내지는 또 한반도 차원에서 아니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것인가에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적절한 또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은 성장됐지만 이제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국력이 약했을 때 어떤 저항적 민족주의 혹은 배타적 민족주의 거기에 사로잡혀서 또 보면 정책이랄까 전략들을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메어서 쓰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고요. 보수 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세력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력이 좀 나름대로 성장해지고 국제적인 위상이 커지면서 이 힘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또 대일 관계랄지 사실 그 과거사를 따지게 되면 얽힌 나라가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도 얽히는 거고요. 베트남도 얽히는 거고요. 중국과는 예컨대 6.25 전쟁 참전 문제랄지 또 그 이전의 문제도 있는 거고, 베트남 전쟁 참전 문제도 있는 거고, 일본과는 이제 식민지 시대 문제가 있는 건데 북한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력이 성장되었고 또 나름대로 대외 정책의 어떤 수단도 많아졌으면 이걸 좀 어떤 방식으로 써서 더 국력도 높이고 또 국가적 이미지도 높이고 소프트 파워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닫힌 민족주의 또 저항적 민족주의 수준에서 국한되지 않는가, 조금 더 열린 민족주의랄까,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지역 질서의 구축이랄까, 그런 쪽으로 좀 비전을 갖고서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남균 선생님께서 투키디스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두려움을 말씀하셨고요. 한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그 초래될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제가 위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아직까지도 중국.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국력이 굉장히 부상했고 그 국력을 그냥 불안하게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이죠. 북한도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핵 보유국으로 실제로 등장하고 있고 그 핵 전력의 증강이라고 한 것이 북한의 대외 전략에 보다 더 공격적이고 좀 공세적인 방향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두려워하는 거고, 박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이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뭐 친중적 경향을 보이거나 혹은 북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게 되지는 않는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움보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에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랄까 다른 어떤 국제사회에 대해서 좀 클리어한 메시지를 좀 여러 가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뭐 서훈 국정원장이랄지 또 정영실장 같은 분들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서 설명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연 우리가 우리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는가. 남균 선생은 우리가 좀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나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플로에서 들어온 질문도 조금 섞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남기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 새로 구축해서 새로운 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비평에 쓰셨던 거를 갖다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뭐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의 현실성인데, 하나는 과연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겠느냐, 그거에 기초로 해서 아베 수상이 사과를 하겠는가. 그게 안 되면은 이 현실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안이라도 잘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한국은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알아서 하자. 과연 피해자 단체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끊임없이 이 사죄 보상과 사죄 반성과 보상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일본과 관련된 피해 단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이 배상을 하고 그걸로 종지부를 찍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담대한 구상인데, 과연 피해자 본인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건 두 분 다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 합리적인 선택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간의 축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걸 선택하는 거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를 몇 개를 그려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글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리더십이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겠죠.
우리 리더 또는 일본의 리더가 그러한 이 용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관련한 건데요. 일본이 과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할 것인가,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아까 잠깐 스쳐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미 기초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90년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그것의 거의 완결형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도에 간 나웃도 담화라고 하는 한 15, 16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변화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그거를 양국이 인정한다면은 이 충분히 가능한 이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국도 일본도 이 90년대 이래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어려움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초는 마련되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로 찍어서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가면 어렵겠죠. 그거를 문서화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의 문서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간 나웃도 담화에 나왔던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의 국민의 의사에 반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그 문구를 가져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 식민지 지배의 그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불법성을 일본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 배성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 번도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 또 다른 그러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이 원형이나 뭐 법례 같은 것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중일 국교 정상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중일 국교 정상화 방식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서라고 하는 전제를 붙여놓고 이 전제 하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물어보면은 중국은 배상권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연구자들 만나면은 배상 포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일본이 중국과의 우호를 해치는 그러한 행위를 일본이 할 경우에는 배상 청구권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중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워딩을 마련하고 그것으로서 이 한국이 뭐랄까요, 일부 진전된 그러한 해법을 갖다가 수용하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상에서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평화조약이었습니다. 1948년도에 맺어진 이탈리아에 대한 평화조약에서 이탈리아의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가 교전했던 국가 그리고 이탈리아가 강제로 점령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배상을 했지만 이탈리아가 이미 전쟁 이전부터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탈리아와의 그 평화에 대해서도 주도했던 것은 영미 제국주의 국가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것이 이제 원형이 돼가지고 한일 간에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식민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일 사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없어 왔던 그러한 것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당사자인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대해서 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제2장의 제목에 과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세 개 3종 세트로 해가지고 이 우호협력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과거를 종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 경제적으로 이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와 있음으로써 이것을 세계적으로는 레퍼레이션에 관한 조약, 배상에 관한 조약으로 다들 해석하는 그런 모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그 내용을 반영을 하고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서 이와 비슷한 걸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탈리아와 일본보다도 리비아보다 더 앞선 내용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가능했던 그 화해의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만들 수 있다. 한국도 명예고 일본도 명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제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합의가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인식들이 들어가 있죠.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마 지금도 아베 정부는 그 입장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2015년 8월에 아베가 뭐 전후 70주년 역사담화 발표하면서 사실 중일전쟁이랄지 또 태평양전쟁이랄지 만주사변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과의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회피했었거든요. 그걸 또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크게 보면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령 93년도 고노다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어떤 책임을 인정한 담화랄지 아니면 무레야마 담화랄지 아니면 이제 간나우토 담화랄지 를 전체를 통틀어서 일본이 65년도 당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식민지배 불법성을 계속 일본에 요구하기보다는 일본이 그동안 발표한 담화에서 나타난 역사인식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었던 뭐 전환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것이 먼저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뭐 식민지배 불법성을 어디다 담아에다 좀 포함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일본이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이제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성명처럼 한국과 일본의 어떤 뭐 새로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베 수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정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2020년 이후의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국력도 성장했고 또 상당히 보면 국제사회에서 뭐 미들파워 이상의 국가로서 뭐 역할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동아 질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좀 공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좀 더 협력을 더하자 그런 제2의 뭐 김대중 오부치 성명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98년도에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건설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8년도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표명한 여러 가지 성명도 있는 거니까 아베 담화 포함해서 그런 인식들을 넣으면서 뭔가 좀 더 앞으로도 협력할 그런 과제들을 더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 저는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제 1965년 체제에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박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년 체제가 완전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안들이 나오면서 65년 체제에서 있던 부분을 갖다가 수정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일본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사실은 남기정 선생님 얘기 들어보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우리 자꾸 고노 무라야마 담화만 하는데 간나우토 담화 좀 제대로 봅시다 한 얘기를 지금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사실은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이제 통용이 안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남기정 교수께서는 조금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당시의 일본 기업의 반인권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일 관계를 재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남기정 선생의 입장인데, 자 그러면 65년 체제를 갖다가 허물고 흔들면서 새롭게 구축을 할 수 있느냐? 허무는 건 할 수 있어요.
허무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재구축이 정말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특히 우리 측에서는 재구축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본이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왜냐하면 지금도 기본적으로 징용 문제, 엊그제 현금화 문제도 나온 거예요. 거기서 펀더멘털에는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그리고 근데 그거 끝나는데 왜 다시 또 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게 일본 입장이고, 우리는 불법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자꾸 인정을 하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봉합을 하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나 기업의 반인권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흔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재구축이 가능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영준 교수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박 선생님 정리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서는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식민지 체제 불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그걸 전제로 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강제징용공에 대한 그 배상 판결을 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연구자들 남서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65년 체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시효가 다 됐고 해체하고 재구축하자, 그런 논의가 사실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 65년 체제는 정말 국력의 격차도 있었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뭐 새로운 어떤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65년 체제를 해체하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일 국교 정상화 속에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경험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중국과 일본은 72년도, 78년도, 또 98년도, 2000 몇 년도, 우리 신장생 오셨겠습니다만 4개 정도의 공동성명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축적이 되면서 중국과 일본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물론 65년 기본협정, 뭐 불완전성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성명, 그것도 하나 이제 그 위에서 하나 더 축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중일 관계가 여러 가지 뭐 4개의 중요한 성명에 의해서 구축돼 있고, 지금 시진핑 아베는 지금 제5의 성명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그 한일 관계도 뭐 65년도에는 불안정성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성명은 어떻게 보면 65년도 성명보다는 되게 진일보된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이제 민주주의랄까 시장 경제, 또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 공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서로가 쌍방이 이익되는 것도 하지만은 지역 질서를 위해서도 뭔가 기여하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뭐 2000 좀 약간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2009년, 2012년 박철현 선생하고 뭐 제가 관여했던 이제 한일 신시대 공동성명에서도 동아시아 질서의 어떤 협력적인 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력하자는 어떤 연구는 나왔었는데 정상간의 선언을 되지 않았지만 그 지금이라도 예컨대 좀 그런 그러니까 뭐 해체가 아니라 축적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좀 더 좀 미래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공동 선언이 될지 뭐 그런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제가 주장한 것도 65년 체제 해체가 아닙니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뭐 조약 파기하고 협정도 새로 뭐 체결하고 그러자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 한일 관계의 그 기초에 있던 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에 그 벌어진 간극이 있어서 계속 이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초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에 이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한일 관계는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계속 껴안고 한일 관계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불행한 관계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조금 그 불안한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지금 메우는 노력은 이제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예컨대 일본의 그 아베가 그토록 열망하는 해석 개헌처럼 해석 조약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자 간의 이 조약과 기본 협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있던 것을 그 해석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갖다가 한국과 일본이 하는 것이다. 아까 그 방법은 말씀드렸고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그런 거에 그 이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일본이 그런 인센티브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뭐 아베라 하더라도 영 뭐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아베의 그 정치적 입지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몰아세워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면서 정치적 레거시로서 한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는 그러한 외교도 해봄직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지금 일본 아베 내각은 정치적 레거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장기 집권을 하고 내려가는 그러한 수상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뭔가를 레거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일 관계도 그렇고 러일 관계도 그렇고 일본 외교의 마지막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렇게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가 하나의 이 뭔가 가능성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일본 관계의 어떤 새로운 전개 이런 것도 아베가 스스로 열어나갈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도요. 한국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그 보수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이 미래 구상을 하는 그 힘이 있고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진보가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적인 특수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좀 약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지 못한 상황에서 진보 정권을 잡아서 그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너무 짧아서 자신감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축을 조금 길게 잡으면은 이 현실과의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현실과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내 힘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나머지 숙제를 갖다 남겨놓는 그러한 여유 이런 것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회로 총선에서도 예컨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한일 관계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굉장히 막 흔들 가능성이 있다. 한일 관계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상만 가지고 이 목소리만 높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걸 결과로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낸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맞닥뜨려야 할 현실과의 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뭐랄까요 그 여유가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획득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4.15 총선 이 시기에서도 저는 살짝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4.15 총선을 코로나가 굉장히 그 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었을 상황에서는 4.15 총선 한일전이다 그래가지고 이를 구호 삼아가지고 한일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었었습니다. 그게 전혀 없던 건 아니지만은 코로나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오히려 총선이 한일전이라고 하는 구호를 살짝 저는 비켜갔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오히려 안정시키고 안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보도 하고 그 양보가 이른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으로 확인을 하면은 새로운 한일 관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요. 근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건데 지금 얼마 전까지 윤미향 정대협 사태가 뭐 지상을 한 달 동안 뜨겁게 만들었는데 이게 한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포지티브한 측면하고 네거티브한 게 아마 섞여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여기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대협이 1990년에 여성단체들이 합쳐서 만들어졌죠. 저는 뭐 사실 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들이 보물처럼 만들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뭐 경실련도 그 전에가 만들어졌었고, 참여연대도 94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민변도 그 전에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그 소위 이제 50 끝나고서 노태우 정부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민주화 추세 속에서 시민단체들이 뭔가 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정대협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대협은 다른 어떤 시민단체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서 93년도 고노다마가 사실 발표되기까지는 우리 정부 역할도 있었겠지만 시민단체 정대협 같은 역할도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사태도 사태지만 그 2015년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사실은 그 정대협 등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간단하게 그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문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기금 거출 들어가 있었는데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박근혜 정부나 당시 아베 정부가 그 합의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랄까, 위안부 단체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랄까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지만 그 사안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안부 단체가 줄곧 요구해왔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정대협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조금 이렇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정대협의 존재의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을 그런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들이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가령 활동의 투명성이랄까, 기금 처리, 회계 처리 어떤 투명성에서 미비함을 보여주는 것은 되게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이제 현대일보학회 같은 정말 군소 영세학회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 열심히 하거든요. 감사 보고도 받고 매년마다. 그런데 이제 정대처럼 굉장히 큰 단체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그 부분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내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남기 선생님께서 그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아베 수상의 어떤 좀 전향적인 태도 촉구들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총선 이후에 어떤 그 정치인들의 서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리더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쩌면 대법원 판결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법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하지만 또 대통령으로서 외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랄까 또 통치권을 발휘해서 뭔가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고 또 대법원 판결도 나름대로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죠? 그 대통령의 외교적인 권한은 왜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런 문제가 봉착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 외교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리더십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정치 세력들 가운데서도 그 가령 찰스 쿱창이라고 하는 학자가 평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런 책을 쓰면서 평화가 형성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어떤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 그다음에 다른 쪽의 어떤 조치들이 이어져야 이제 평화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정부의 그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감한 이니셔티브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도 거두기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에만 모든 것을 맡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 자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어떤 수순을 찾는 대통령 자신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남생 말에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직 놓지 마세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포스트 아베 지도자급들이 바뀌면 한일 관계는 좀 바뀔까요? 그래요. 아베는 다 강경하고 굉장히 우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베 그만두고 다음에 들어오면은 좀 나아질까요? 이 부분은 저보다는 박재선 선생님께서 훨씬 더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다만 이제 사실은 그 일본 정치인들의 보수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뭐 아베 후계자로 물망에 오른 사람들, 뭐 기시다 전 회장도 그렇고, 뭐 이시바 전 방위상도 그렇고, 사실은 안보 문제 관련돼서는 안보나 외교 문제 관련돼서는 뭐 아베나 그 이상으로 상당히 그 일본의 국가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요. 따라서 뭐 아베 수상이 지금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어떤 기조가 여러 가지 정책, 뭐 미동맹이랄지 뭐 대중관계랄지 또 한반도 정책이랄지 대북 정책이랄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베 수상은 지금 수상 재직 중에 한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제 감정적인 어떤 좀 데미지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아베 수상의 어떤 정책에 좀 제약을 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후임자들은 그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좀 뭐 그 대한 정책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혹시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박 전 선생님께 별도로 좀 질문하시면 보다 권위 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남기정 선생님한테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보면은 미국, 중국, EU 국제기구가 다 실패하고 위신이 하락이 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일 외교 안보 전략의 수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진 동인이 된다고 보시는지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한국하고 일본은 왜 미국의 하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됩니까? 한국하고 일본, 중국, 아세안, 러시아 등 그레이트 아시아 코퍼레이션은 불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한일 간의 그 한일 관계 또 양국이 상대에 대해서 펼치는 외교 안보 전략의 수정의 요인으로 코로나가 존재하느냐, 코로나가 매개 변수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부터 뭐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매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끼친 영향과 더불어서 간접적으로 그것이 국제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히 심각하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뭐 생활부터 뭐 모두가 싹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정치도 상당한 정도로 그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버거운 상대였던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적어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적어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퍼스트 무브라고 하니까 약간의 그 최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활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우리 주체적인 어떤 그 능력과 의도와 방향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게재가 되면은 상당한 정도로 수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국과 일본은 왜 미국의 하위 뭐라고 했습니까? 하위 액터로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 1945년 이래 만들어진 세계 질서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이기 때문에 뭐 한국과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 만들어진 그 하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픽션에 가깝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이 현실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보장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 그동안의 한국과 일본이었고 그 위상 속에서 이 실리를 취득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다시 또 반복됩니다만 아까 그러한 상황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새로운 그 위상 정립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근데 요새 이슈가 이슈인 만큼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화, 강제징용의 현금화 가능성이 이제 공시 송달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럴지도 모른다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아마 추미애 관심사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매일 신문에서 전화 받고 뭐 글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팁을 미리 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현금화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의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박영준 선생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뭐 우리 지방 법원들에서 미쓰비시랄지 후지코시랄지 또 신일철에 대한 관련 회사들의 어떤 뭐 주식을 압류해서 한 25억 원 정도의 사실 압류한 상태고 지금 뭐 이걸 그 현금화를 취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현금화 조치가 취해지면 뭐 그 여러 가지 그 대안 보복 조치를 얘기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뭐 미중 관계랄까 또 대북 문제랄까 봤을 때 한일 관계에 뭐 지금도 상당히 악화된 상태지만 현금화 강행 조치가 된다면 이건 한일 관계가 상당히 또 보면 파국적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신문 칼럼 같은 걸 통해서 대통령이 특단의 어떤 담화를 발표해서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들을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한다는 뭐 상당히 특별한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쪽의 어떤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랄까 또 관련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런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통치권적인 어떤 행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거 방치할 계획이 될 경우에는 아마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장 뭐 대사의 소환이랄까 아니면 이제 지금 뭐 그 경제 규제가 지금 양국 간 실무 협상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어떤 유사한 어떤 대한 보복 조치들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잘 보니까 73년도 74년도 한일 관계 안 좋았을 때는 뭐 양측에서 단교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그런 여론들이 고조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상 뭐 미국과 중국 관계도 안 좋고 남북 관계도 지금 교착 상태인데 한일 관계까지 그런 악재를 안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후반기 외교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정부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플로에서 미국을 배제한 한국, 일본 또 중국을 포함한 그레이트 이스트 에시안 코퍼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외교에서 하나의 어떤 상당히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한중일 협력 외교 같은 것들이거든요. 한중일 협력 사무국도 만들어졌었고, 근데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는 한중일 간에 진행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빚거나 잘 진척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환경 분야랄지 또 이번에 질병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질병 관련 협력이랄지 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캠퍼스 에시아 사업도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중일 협력 기구들의 사업들을 잘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되고 또 우리 어떤 뭐 국제적 위상에도 증진되는 건데 한일 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 정상회담도 좀 파행적으로 잘 못 열려지지 않고 그런 사태는 우리 외교 잠재력을 상당히 깎아먹는 그런 자충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고
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뭐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국방대교수로서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터무니없는 압력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협상력도 높이고 할 텐데 뭐 그런 견지에서 그 한일 간 협력이 여러 가지 그 미국과 공동 대응하거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적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 외교의 잠재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유가 2달 주어진 거죠. 그 2달 동안의 유예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3단계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2달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한을 우리가 안게 됐다는 것으로 뭐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던진 시한폭탄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거꾸로 우리에게도 시한폭탄이라서 양국이 다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있는데 그 시한폭탄의 이 폭발력,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약간 좀 그렇게까지 막 파국이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도 있는 수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것도 역시 뭐 코로나 상황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수출 규제 조치 이후로 작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디커플링 상태에 거의 들어가 있어서 과거와 같은 그런 밸류 체인이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다 사실은.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본도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뭐 응수라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염두에 둬도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이 플러스 알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로 가는 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고 갔을 때 얼마나 이 편하게라고 할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야말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계의 해법이라고 하는 게 이 문희상 안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10명의 문제와 미쓰비시와 신일출 죽음이죠. 그러니까 4명, 6명이라고 10명의 문제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34명입니까? 40명입니까? 그분과 그다음에 이제 줄 소송이 기다리고 있는 1000명과 그다음에 그 바깥에 22명이라고 하는 유가족의 문제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선 1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이 10명 이외에 이것이 막 줄소송으로 왔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잘 구분해 가지고 해법을 제시를 하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죄와 이 현금 조치의 선후 관계입니다. 사죄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길,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를 이 동시에 굴려나간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2달 안에 뭔가 이렇게 가능성, 2달 안에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2달 안에 뭔가 이렇게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상호간에 공유하는 단계로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답을 좀 구하려고 했더니 역시 두 분들이 다 선술해서 공짜로는 안 가르쳐 주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뭐 들어보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 발언 기회를 안 드리면 서운할 것 같아서 2분 정도에 그냥 간단하게 뭐 혹시 더 마무리 발언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말씀하시죠. 저는 지역 전략, 글로벌 전략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뭐 국회에서도 한국의 국제 전략 이런 논의가 국회 미래연구원 이런 데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뭐 글로벌 전략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는 이제 한반도 차원, 뭐 지역 차원, 뭐 글로벌 차원으로 쭉 될 수가 있는데,
한국이 그동안 사실은 뭐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별로 그 제시를 못했습니다만은 글로벌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미 이제 글로벌 전략을 사실 쓰고 있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또 같은 어떤 뭐 미들파워 이상으로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글로벌 전략을 구상하고 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한일 관계 악화를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세력들이 꽤 많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글로벌 전략을 책정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세력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전략들을 방해한다면 우리가 그나마 내는 글로벌 전략이 어떻게 보면 그 서킷 지역 질서랄까 또 우리 국가에게도 도움되지 못하는 그런 전략을 낼 가능성이 꽤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일 관계 어떤 건전한 회복 그런 데 대해서 뭐 우리 대통령 뭐 정부를 포함해서 정치 세력들이 조금 더 좀 긴장 의식이랄까 좀 절박한 의식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그 학예 논문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하도 뭐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기분 전환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사야 벌린의 그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뭐 그 꾀가 많아도 잔꾀가 많은 그런 여우도 그 하나의 방어 수단을 확실히 갖고 있는 고슴도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게 비유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신념이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유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 비전과 전략, 사상가와 전략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로도 읽히고요. 과거의 한일 관계는 아마도 여우들의 한일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꾀로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양자 관계를 어떻게든지 뭐 메꿔보려고 했던 그러한 그 여우들의 한일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그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한일 관계는 고슴도치 한일 관계입니다. 둘 다 그냥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 원칙 하나 딱 세우고서 이거 아니면은 다른 거 없다. 이런 그 한일 관계가 지금의 작금의 한일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비전과 신념을 한편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을 또 한편으로 이게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리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리더가 그러한 쪽이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리더가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고 그러한 국가가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쪽이 아마도 이 향후에 이 지역을 리드해가는 그런 리더로서 리더 국가로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일 관계는 대개는 토론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는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얘기로 끝납니다. 지도자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도 뭐 비슷한 거로 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글로벌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모호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해를 하고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도 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물도 칼로 가르려고 그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꼭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여유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타나서 조금은 한일 관계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좋은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감사 부탁드립니다.